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6월 21일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나시겠지만은요. 2019년도 11월 7일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 선원 2명을 문재인 정권에서 보냈어요. 불과 닷새 만에 대공 형의점이 없다. 그리고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보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도요. 이렇게 졸속으로 대공 형의점이 없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리고 이렇게 빨리 보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요, 이 사건에 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도스태픽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를 좀 제대로 살펴보겠다. 그 당시 국민들도 상당히 의아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요,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우리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거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지금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은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관계 당국 하면 이거 대공협의점 이 주무 판단 기관이 국가정보원이고 최종적인 이제 결정도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 11월이면 서훈 국가정보원장 시절이죠. 서훈 원장 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대부분 다 북한한테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시종일관 문제제기가 많이 됐어요. 단순하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누가 제대로 진상을 파헤칠 수가 없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월북이 아니다.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판을 완전히 바꿔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유사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해수공무원 사건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탈북민 북송 조치와 관련해서는요, 2019년도, 그러니까 11월 2일 날 동해 인근 해상에서 우리 이제 해군에서 이제 납포를 했어요, 2명을. 그런데 이제 5일 후인 7일 날 바로 판문점을 통해서 인계가 아니고요, 추방 형식으로 보내줬습니다. 추방. 예. 그 당시 이 선원들, 북한 주민, 북한 선원들 2명은요,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이 오징어 잡이 이 배에서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당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때 관계기관 조사에서 기순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요, 2020년도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 아주 뭐 최고의 UN 인권 기관이죠. 여기 답변을 보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볼 수 없다.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다. 따라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그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의 이제 공무풍선을 통해서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책, 그리고 이 외부의 자유민주주의 세계 시장경제 체제 하에 대한민국 얼마나 이게 잘 사는 나라인지,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을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이러한 대북 전단을 보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박상학 대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한테 찍혀가지고 많은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박상학 대표예요. 이러한 박상학 대표의 대북 전단, 이것 때문에 대북 전단 금지 법까지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러한 박상학 대표도요, 마침 어제 이 사건, 즉 북한 선원 2명을 바로 5일 만에 북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훈 당시 정보원장, 그 다음에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 그리고 김유근 당시 안보실 1차장, 이런 사람들이요, 이 고발 조치했어요. 고발을 조치했는데 이 죄목은 살인 방조죄,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 범죄인 인도죄로 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장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을 동원해서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의 주장만을 기정사실화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자국민 강제 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15조를 위반했고 반인도적 범죄와 고문이 만연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 고문 방지 협약도 위반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 따르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목선을 소독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선상살인의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제가 없이 국가안보실이나 1차장이 안보실장이나 1차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북한 선언을 북송했다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또 국가안보실장이나 1차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한 국가권력농단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고요. 대한민국 사법을 담당한 수사기관이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적 수치에 해당될 것이고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해달라. 이렇게 고발장에서 밝혔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작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북한 선언 2명이나 내려왔는데 그것도 그들의 주장대로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내려온 이런 사람을 대통령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이거는 직권 남용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이유는 바로 뭐냐? 이 당시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그 화살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화살은 내가 딱 총알바지가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 때문에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대표의 고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도스태핑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관계당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한 점, 그리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보낼 수는 없다라고 한 점을 비추어 보면 결국은 서훈과 국가정보원장, 그 다음에 안보실장, 그 다음에 정의용,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법적 책임이 결국은 뒤따를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하나 이제 피살 공무원과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입장을 갑자기 밝혔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국회에서의 당시 상임위, 그러니까 국방위 되겠죠? 상임위에서 얘기한 내용들 전부 속기록을 한번 보자. 그리고 SI, 이 특수첩보, 이것도 한번 공개해보자. 이거는 SI 첩보의 공개 여부는 이거는 이 SI 첩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 마음대로 결정해라. 이렇게 민주당이 입장을 발표해서 공을 우리 국민의 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 청와대 대통령실로 이 공을 넘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거는 SI라고 하는 것은 즉 이 군 통신첩보, 특수첩보는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자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요, 저도 군 특수첩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기본 전제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친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야 국방위 위원장 또는 간사들 딱 제한적으로, 그리고 비밀각서 딱 쓰고 절대 어떤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철저한 전제하에 월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말이죠, SI 군 첩보니까 여기에 이제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거 월북한 거야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첩보니까요, 북한 이제 통신 첩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으로 데리고 오려면, 그렇잖아요. 그러고 이제 정보적으로 활약한다든가, 물론 이제 총살을 당했지만은, 이럴 경우에는 북한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이야, 월북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적 증거를 가지고, 이 해수부 공무원이 나 월북할래 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북한 이 관료들, 체계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사람 월북하는 거 아니야? 월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정은한테 아보려면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가능성,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월북이라는 용어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들은 이 사건을 관리하기가, 다루기가 편한 입장에서의 월북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수 있다. 당연하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하고 싶은, 월북하려는 의도를 표출한 걸로 보는 것은 이거는 지나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이제 북송 인원, 우리 국민으로 사실상 취급돼야 할 인원을 갖다가 2명을 그대로 보낸 거, 아주 속전속결로 보낸 거, 이거는 반드시 관계 당국에서요, 빨리빨리 좀 봤으면 좋겠다.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또다시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이은 제2의 폭발성 이슈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새롭게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감사원이 감사의 칼자루를 이제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에 겨누고 있어요. 내일부터 정기 감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는요, 이거 홈페이지에까지 나와 있는 얘기야. 이게 특별하게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내가 사퇴를 하지 않겠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보복감사, 거취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다 라는 점을 감사원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 예정된 정기감사, 당연히 이거 정기감사는 아니다까지 거짓말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정기감사는 매년 연초부터 딱 결정이 돼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기적인 중요성입니다. 우선 2019년도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있게 되는 정기감사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정기감사를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기감사는 미리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금년도 정기감사 대상 기관들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확정이 됐는데, 자, 작년부터 경선 국면, 대선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정기감사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년에서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감사에 해당이 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오랫동안 감사, 사각지대에 감사를 포기했던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실세들이 앉아 있으니까. 예.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감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감사원도 감사의 강도를 세게 할 것이냐, 약하게 할 것이냐, 짧게 할 것이냐, 길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감사 결과를 두고서도 이거를 어떻게 단순하게 방통위에다가 시정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해서 이 수사를 할 것이냐. 이 정기감사를 한다 하더라도요, 결과까지 나오는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딱 지금 이 방통위원장이 나 사퇴 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보면 정기감사이지만은 성격을 보면 결국은 정기감사에서 얼마나 폭넓게 볼 거 아니겠어요? 법인카드도 보고, 관용차 사용 문제도 보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도 보고, 방통위가 편파방송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런 거를 제대로 심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고, 그러면은 TBS 김어준 방송은 제대로 시정 조치를 이 방통위에서 한 건지 안 했는지, 아니면 끼고 돌았는지, 이런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통위가 월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불법이 있는지, 부정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에서 이거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돼, 사퇴를 해야 돼. 사퇴만 해? 아니야.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돼. 영장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방통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설령 정기 감사라 하더라도 그 감사의 파장은 결국은 한상혁 운명에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리 혐의가 많이 나오고 기관장으로서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요, 그래서 직권 남용도 있을 수가 있고 직무유기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TBS 방통위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 안 했으면 이건 직무유기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방통위, KBS, MBC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한 일이 뭐야? 왜 그렇게 오보가 많이 나왔는데도. 한겨레 신문 마찬가지, 당신 뭐 하고 있었어?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방통위 감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한상혁이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성실히 임무 수행하겠어, 나 사퇴하지 않겠어,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들, 이건 후한무치한 자리야. 정무직 자리는 정권이 바뀌면 내려오게 돼 있어. 당신들이 실력으로 그 자리에 갔어? 코드 맞추자가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야.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비판의 목소리나 권성동, 홍준표 비판의 목소리 방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사람들 국무위원으로 오는 거? 이런 사람들이 국무위원 오면 우리끼리 말이지 제대로 토론할 수 있겠어? 오는 건 적절치 않아.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상혁이는 이제 쫓겨나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단순하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검찰에 그리고 이제 경찰의 포토라인에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준석 대표 성상납 문제가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상납과 관련해서 윤리위가 이제 내일 열리는데요. 어젯밤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오늘도 BBS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도대체 지금 윤리위에서 말이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냐? 알아먹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어떻게 이제 내일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미리 속단해서 내가 입장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겠다. 예. 그러면서요, 익명으로 나오는 말들, 그 안에서 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소수 의원이 계속 인터뷰하는 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거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다. 예. 그리고 윤리회의 이제 공개해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공개할지 안 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무엇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것 역시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참석할 의향을 밝혔는데도 장소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공개도 장소도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내가 찾아가겠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사구팽이라고 느껴지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토사구팽이라고 한다면 그 토사구팽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요, 지금 가세현에서 유성관광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공개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좀 공개하라. 그리고 본인이 유성관광호텔에서 숙박했다는 것은 이미 다 이야기가 돼서 다 알려져 있는데 그게 성상납 이 의혹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가로세로인 곳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단순히 무슨 CCTV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윤리의 심의가 내일 저녁 7시에 있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도 이준석 대표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준석 대표 정말 윤리위하고요 아주 그냥 일전을 불사한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참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노무현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소탈한 행보, 이 소통 행보 이런 것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 파격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거 아니냐. 그리고 도스태핑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이 시도다. 예, 그래서 국민들과 가까운 자세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임하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은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보수 일각에서는 다소 우려도 있지만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의 지인 아들, 황모 씨인데, 용산행정시에서, 용산에서 지금 행정관을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 비판적인데,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이고, 주변 평가도 좋고, 그리고 정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정치에 이해도도 높다. 지인 아들이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사적 채용이라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3.15 대선 후보로 부상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최근에 한 장관의 행보가 주목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 한 장관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한 장관의 체급을 키워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당연하다. 한동안 그 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도 누가 이렇게 체급을 키워줘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줬습니까? 추미애가 1등 공신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체급을 키워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면서 막 달려들고 있는데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한 장관이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원칙에 맞게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독단적인 인사가 단행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인사는 여러 사람에게 상의할 수는 있겠지만 컨셉에 맞게 기획하는 측면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은 결과를 놓고 저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한동훈 장관 야권에서 상당한 비판을 하는데 결과를 보고 얘기한다라는 얘기는 인사가 다 공개가 되면 그때 품평을 하지. 지금 미리 예단해서 잘한다 못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자, 갑자기 요즘 말이죠. 윤석 대표 투트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견 비윤핵관들하고는 좀 부딪히고 그리고 윤핵관들도 갈라치기. 그래서 권성동과 장제원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경선 때는 그렇게 그야말로 딴지를 걸고 뭐 비판을 하고 좀 거리를 두더니 지금 들어와서 이제 뭐라고 그러죠? 찰떡궁합으로 달려들고 있는 이준석 대표. 그래서 지금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한테 달려들어서 덕볼 게 뭐가 있느냐? 당연한 거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이 꼬리를 내린다 안 내린다를 떠나서요, 이거는 당 대표로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